안녕하세요. 과편의 원고 편집위원장 조혜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앞 시간에 이어 베이스 프랙티스 9번부터 16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또 윤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사나 편집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위반 행위를 장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코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홈페이지를 평가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요. 학술지 투고 규정이나 홈페이지 내 기술된 내용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지프 학술지의 투고 규정 부분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전문가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시밀리리티 체크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출판 윤리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판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 9번하고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출판 윤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은 꼭 기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밝혀야 하는 출판 윤리 정책 7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및 기여자의 자격, 항의 및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자료 공유 및 재상선에 관한 정책,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정책, 지적재산권 정책, 출판회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자료 공유 및 재상산에 관한 정책이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판회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2가지를 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공유 및 재생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페어라고 해서요. 과학 분야의 연구 데이터는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리학 분야에서는 ICMJ를 중심으로 임상 데이터 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 정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샘플로 한 학술지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학술지의 경우에는 로 데이터나 분석 데이터 공유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출판윤리 7번째는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출판 후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레터 투 디 에디터를 활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출판 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에러를 발견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에 연락을 하고 에러텀이나 커리젠덤을 통해서 수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출판 후에 논의 및 수정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간단한 샘플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11번째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기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출판하는 학술지 같은 경우는 간기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래 샘플과 같이 어떻게 발행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접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접근성은 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학술지의 경우 구독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구독료를 명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별 논문당 비용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료일 경우라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DBPA나 한국학술정보를 통해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란셋의 구독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이나 구독자 유형, 그 다음에 액세스 타입, 즉 온라인인지 프린트까지 구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와일리의 학술지 개별 논문 이용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독을 할 수도 있고 그 한 논문당 접근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학술지로 웹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고 인쇄를 구독할 경우 비용을 또 별도로 안내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자료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 보존은 학술지가 폐간되었을 때 과거에 발행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백업이나 보존에 관한 계획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백업이나 보존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크락스나 펀메드 센츄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엘세비어 학술지들의 자료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엘세비어의 모든 학술지들은 크락스나 단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와일리의 경우도 크락스나 폴티코 등의 보관소, 그 다음에 영국이나 독일의 국립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폐간뿐 아니라 출판사의 변경이 될 때에도 자료가 연속성 있게 관리될 수 있는지 발행인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 밝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자의 비용으로 출판을 하는지, 구독료나 광고료, 기관의 지원에 의해서 출판을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국가의 연구자들의 경우 게재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과편협 학술지의 수익에 관한 것입니다. 과편협 학술지의 경우에는 과편협과 그다음에 국가 지원, 광고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도브라고 하는 외국 출판사의 수익 구조인데요. 어, 이 출판사는 영리 출판사이기 때문에 정부나 교육, 자선단체의 기금을 받지 않고 유료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원은 APC나 상업적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술지를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번째는 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를 수록하는지, 광고 정책은 어떤지 밝혀야 합니다. 학술지에 광고를 수록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광고가 편집위원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편협 학술지의 광고 정책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미국 의학회의 광고에 대한 원칙입니다. 제가 본 학술지 중에서 가장 상세한 광고 정책을 가지고 있어 소개드립니다. 혹시 학술지 광고에 대해 궁금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MA는 그 광고의 내용에 보증을 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광고만 수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광고가 편집 내용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논문과 유사 주제의 광고가 인접하게 배치할 수 없다. 그런 등등의 내용으로 총 5쪽에 걸쳐서 광고 정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마케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낯선데요. 원고 수집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 활동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출판사나 학술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서 독자나 저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편협 학술지에서 기술한 사례입니다. 학술지 홍보는 학술지 홈페이지나 팜플렛 배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원고 청탁은 관련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의 발표자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언어로 투고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국가로부터 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소개드립니다. 이상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관련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교수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